6월 1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요.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적용되던 7일 의무격리 이게요. 5일 동안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입원 병실이 있는 큰 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 그리고 약국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are a threat. 언제 끝나나 했는데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사명감 갖고 일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선 대피 준비하라는 위급 재난 문자 때문에 새벽부터 아주 혼란스러웠는데요. 만약 실제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알아놓아야 하는 네. 정보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이어서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이제 6월입니다. 6월이면 여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도 더울까요? 네, 봄에서 여름으로 성큼 다가가는 오늘입니다. 6월 첫날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도, 강릉은 30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반면 남부와 제주는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오전부터 전남과 경남, 제주에 최고 40mm, 많은 곳에는 60mm 이상까지도 예상되고요. 오후 들어서는 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면서 밤에는 충청 남부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오후 들어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중부 서해안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20도, 강릉은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27도, 대구 25도, 부산 2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다소 덥겠고요. 오늘 비는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6월의 첫날 힘차게 출근길을 오르는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는 용인 부근 정체가 일찌감치 시작됐고요. 100번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정체가 전 시간대에 비해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0km 정도 불편합니다. 분당 지역에서 분당 수서로 타고 도심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오늘도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속도 내기가 버겁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일대 주춤했다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가장 혼잡합니다. 그리고 부산 쪽으로는 수원과 남사 일대에서 4, 5km 구간 정체입니다. 100번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부터 서운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다시 한번 김포 주변에서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와 상일 사이로 버겁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정찰 위성을 실은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서해 바다로 추락하며 실패했죠. 미국 백악관이 오늘 새벽 이에 대해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며 김정은 체제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우선 발사가 실패한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I wouldn't pretend to know specifically what happened. Frankly, why exactly it failed shouldn't be the major concern right now. 실패 원인보다 발사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Whether it fails or succeeds,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are a threat.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 그룹 1차 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해사기구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해운안전을 위협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틀 전인 29일 국제해사기구와 일본해상안전청에 통보했지만 최소 5일 전에 알리도록 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사상 첫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 압박의 무게는 더욱 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어제 수요일 아침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건 북한의 발사체보다도 이를 알리는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는 서울시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그러다 20분 만에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잘못된 발령이었다는 행정안전부의 문자가 날아들었죠. 잘못 울렸다, 아니다, 과잉 대응했을 뿐이다. 하루 종일 이어진 진실 공방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커졌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지난 1983년 8월 7일 대낮이었습니다. 거리엔 시민들이 오가고 봉황기 고교 야구가 한창이었습니다. 미국이 조종사 손천근이 망명한 순간입니다. 이런 경계경보가 40년 만에 울렸습니다. 대피하라는 문자가 왔고 곧 사이렌과 경보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아 알아듣기 힘들었고 그래서 시민들은 더 불안했습니다. 첫 문자 20분 뒤인 오전 7시 3분. 이번엔 행안부가 오발령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 소통이 안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행안부 연락대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6시 30분 행안부가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 발령하라고 연락했던 겁니다. 행안부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경보가 내려진 100여 가운데 미수신 지역만 자체 경보 발령하라는 연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논리대로면 다른 시도 자치단체도 모두 발령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밝혔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발령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웠고 정부와 지자체는 더 우왕좌왕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발사장에서 발사된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발사체 상단부는 몸체보다 직경이 두꺼운 뭉툭한 형태로 탄두가 아닌 위성이 탑재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발사체의 화염은 최소 2줄기가 식별돼 여러 엔진을 결합한 형태라는 점이 포착됐습니다. 발사 장소는 기존의 서해 위성 발사장과는 확연히 달라 북한이 최근 기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3km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한 새로운 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가 어제 오후 8시를 넘겨 자진 해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야간 행진은 없었지만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고 눈에 가시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약 6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 경찰청까지 약 2km를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해산 요청에 민주노총이 자진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저녁 집회 전 민주노총이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법 집행에 불응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는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수백 명이 뒤엉키면서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4명이 다치고 이 중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대로 현장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야간마다 진행해온 촛불문화제를 오늘부터 매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에 진압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도 같은 농성장에서 다른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목이 짓눌린 채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는데요. 경찰은 정당한 대응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사다리차 2대가 7m 높이의 막루로 다가갑니다. 고공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로 난간을 치며 저항합니다. 사다리차에 나눠 탄 경찰 4명이 한꺼번에 경찰봉을 휘두릅니다. 어깨와 머리를 맞고 휘청이자 주저앉을 때까지 내리칩니다. 결국 이 간부는 정수리가 찢어졌습니다. 임금교섭이 1년 넘게 밀리자 농성에 나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여러 명이 노조 간부 1명을 둘러쌉니다. 힘으로 제 앞에 넘어뜨리더니 무릎과 손으로 목을 짓누릅니다. 뒤로 꺾인 팔에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이걸 막던 또 다른 노조 간부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농성장의 벼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대해 이제 어떤 기대도 없다. 경찰은 쇠파이프를 휘두른 노조원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과잉 진압에 반발해 오늘 예정된 노사정 간담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확진이 되면 반드시 해야 했던 7일 격리는 5일 격리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됐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빼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3일 이후 3년 3개월여 동안 지속됐던 코로나19 위기 사태가 오늘로써 사실상 끝난 겁니다. 다만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치료비 지원과 백신 무상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은 계속됩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그 수그림 깎여진다 빛바랜 낡은 하명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방금 가면 이다 네, 생방송 상암노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도선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두 분. 와, 맞다. 어제 못 봤죠, 저희? 어제 속보 때문에 맞아. 전해드리느라고 두 분을 못 봤네요. 그러네.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맞습니다. 있어요. 저는 일은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나오지만 못했습니다. 자, 그럼 아, 어제까지 오늘 또 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실제라면 어떻게? 이 오프닝에서 예고를 해드렸죠. 네.
예, 어제 이른 아침 발령된 이 경계경보에 놀란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놀랐어요. 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계경보가 떠가지고 일하다 말고 당장 뭐 대피를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별일이 없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실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뭐 저희 어제 바로 또 속보 준비를 하느라고 맞아요. 좀 분주하게 일을 했는데 만약 실제 상황이면 진짜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내려진 그 경계경보, 이 적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예상이에요. 쉽게 말해 구체적인 공습 경보는 파악 중입니다. 일단 다가올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있으세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실제 적 전투기가 내려온 것 같이 지금 진행 중임을 알리는 이 공습 경보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아하. 이 경계경보가 실제 상황이라면 일단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화면 보여드릴게요. 예. 네, 요거 많이 보셨죠? 아, 네네. 네, 대피소라고 딱 써 있잖아요. 저 빨간 바탕에 지붕이 그려진 건물 그림인데 평소에 눈여겨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대개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에 이게 붙어 있고 국민 재난안전 포털 홈페이지와 안전 디딜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1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엔 인터넷과 통신이 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도 뭐 접속이 몰리면서 접속이 좀 원활치 않았다라고. 포털 사이트 막 마비됐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저도 어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피할 때는 물과 간식, 지금 나오는 것처럼 화면처럼 물과 간식이라도 있는 걸 최대한 챙겨서 비상 가방을 만들고 가스와 전기는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차단을 하고 그리고 계단 이용해야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끊기면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을 통해서 건물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 대피소까지 직접 가기가 어렵다면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낮은 곳으로. 네, 가야겠죠. 낮은 곳으로 안전하게 뭐가 떨어지더라도 막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네. 어제 백령도 주민 500여 명은 실제로 경계경보 직후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네, 어제 저도 놀랐는데 이게 왜 경보가 내려진 거고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내용이 없었거든요, 문자에. 맞아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제 서울시가 보낸 문자에는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 지금 나오죠. 저도 저렇게 받았는데요. 저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게 딱 일본과 조금 대비가 되는데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보낸 경보 메시지에는 뭐 북한 미사일 발사, 건물 아니라 지하로 피하라 이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요 정도만 있어도 사실 큰 혼란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이따가 제가 월드클래스에서 일본 재난 문자에 관련된 소식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 북한이 며칠 전부터 뭘 계속 쏘겠다고 우리한테 뭐 예고는 해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받은 그 문자에 보면은 뭐 왜 때문인지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안 알려줘서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월드클래스에서 들어보고요. 이영주 캐스터 얘기대로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은 경계경보의 취지에 대한 이해 없이 매뉴얼대로만 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험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건데요. 이런 식이라면 실제 상황에서도 이 경보가 나도 뭐 그때처럼 뭐 그렇게 되겠지 맞아, 뭐 이렇게 맞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뭐 이른바 양치기 소년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어제 문자를 이제 받고 많은 시민들이 대국민 모닝콜 받았다 이렇게 약간 조롱 섞인 비판도 맞아요.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뭐 실수를 하면 실수를 했으니까 네.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쉬운 말로 그러니까 관공서 문서에서 쓰는 그런 말 말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쉽게 문자를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쉬운 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꺼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미리 알고 팔았다. 이 소식 지난해 6월 저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이제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당시 영상 잠깐 보시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나가서 헤어 메이크업 하고 뭐 하면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도 뭔가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시간 가지면서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도 있을 거고 그래요.
네, 당시에도 이 소식 제가 자세히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하이브의 일부 직원들이 영상 공개 직전 주식을 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식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게 이제 너무 당연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 소식이 공개되기 전에 그렇죠. 미리 알고 먼저 팔았다. 그래요. 알고 있었으니까. 요거. 자기가 가신 주식을 이거 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팔았다는 거죠. 예, 아이돌 담당 직원 3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하이브 주가는 하루 만에 25% 정도가 폭락했습니다. 4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네네네. 이게 시가총액 2조 원 정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BTS는 하이브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겠죠. 이 투자자들은 당시에 아주 파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직원들은 모두 2억 3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피했다고 합니다. 미리 팔았기 때문에요. 영상은 공개 3주 전쯤 촬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을 찍어 두고서는 공개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았던 겁니다. 근데 원래 그 회사 내부 직원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식 사고 파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법 위반입니다. 네. 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금감원이 이 직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요. 이 직원들 개인뿐 아니라 하이브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속 가수의 활동 계획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도 이 공식 발표가 아니었어요. 이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한 게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하이브 측은 이 단체 활동 중단이 아니라 개인 활동에 주력함을 알리려는 취지였다라고 하면서 위법 사항이 확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금감원이 그러니까 이 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오피셜하게 공시를 기자회견 해야죠.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소셜미디어를 알렸냐? 이렇게 또 판단한 거군요. 좀 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잖아요. 그쵸. 뭐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했죠. 좀 내부 시스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BTS 팬들만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렇죠. 속상하니까요.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그래서 성적이 물음표인데요. 어릴 때 제가 듣던 말 같기도 하고. 네. 제 성적. 부모님이? 네. 저도 늘 들었던 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몇 점 나왔니? 맞아요. 속상한 소식인데 이번에도 조금 야구 팬들의 속이 뒤집어질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WBC 대회 기간에 몇몇 선수들이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인데요. 당시 야구 대표팀은 호주와 일본에 연달아지면서 2승 2패로 1라운드 탈락했습니다. 아니 태극 마크를 달고 자랑스럽게 이 국가를 대표해서 대회에 출전했는데 유흥주점 가서 요거를 했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저도 야구 팬으로서 이게 뭐야?가 됐는데 이거 이게 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소식입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일부 선수들이 경기 전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유흥주점에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곧바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지목된 선수들은 술을 마신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 전날이 아니라 이동일과 휴식일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뭐 운동 선수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랑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음주를 적당히 하는 건 뭐 저도 이견이 없는데. 이해할 수 있다 치면. 가볍게. 네네네. 근데 대회 기간에 중요한 경기를 앞둔 시점에 유흥주점에 간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딱 팬들이 지목하는 지점도 딱 그 부분이겠죠.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또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던 건지는 뭐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라면 성적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뭐 행동이라도 좀 조심을 했어야죠.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프로 정신이니까요. 이 지목된 선수가 모두 3명인데 다른 동료들까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주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되면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KBO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후속 대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회 당시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사실 조기 탈락했기 때문에 더 맞아요.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사가 결론 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네, 이용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어제 아침에 이 대혼란을 일으킨 재난 문자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시에서 보낸 재난 문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6시 41분쯤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맞아요.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표해야 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다시 봐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이게 안 담겨 있어요. 네, 급발진 대피하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일본과 굉장히 비교가 됐습니다. 네네. 일본 오키나와 현에 대피 명령이 전파된 건 오전 6시 30분이었는데요.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불과 2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TV 방송 속보와 시민 휴대전화를 통해 재빠르게 이 전파된 재난 문자에는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함께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 지시사항이 확실하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민들은 이게 어떤 건지 곧바로 파악을 했는데요. 시민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地震かなと思ったんだけど、見たらミサイルのということでね。 근데 뭐 짧기는 하지만 왜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다 담겨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빨랐어요. 네네. 그렇죠. 빨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6시 30분으로 서울시 문자보다 11분이나 빨랐고요. 와. 우리가 경계 경보를 발령한 시간보다 2분이 더 빨랐습니다. 외신도 이번 재난 문자 혼란을 보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휴대전화 경보음으로 서울이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전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재난 문자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확한 정보도 문제였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생사가 갈리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2분이면 충분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뭐 지진, 쓰나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위기 문자 보내고 이게 되게 발달이 돼 있다고 하니까 좀 배워서 좀 제대로 좀 우리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식입니다. 네. 이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술과 담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 김정은 씨의 체중이 네. 140kg대로 오. 추정된다고 합니다. 체중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한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근데 140kg면 확실히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140kg이면은 건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네네. 네, 지난해 말부터 김 위원장의 팔에 이 긁어서 덧난 상처가 확인이 됐는데 이는 이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국회 정보위 내용 중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굶어 죽는 사람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대목이 눈길이 맞아요. 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속보 뜬 걸 보니까 그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해서 로켓 개발하겠다 이 의지를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찰 위성이 머지않아서 우주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는데 그 돈으로 그러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 좀 챙겼으면 사람부터 좋겠다. 살려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럴 땐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해발 8,848m 이 세계 최고봉이죠. 에베레스트가 인간에게 정상을 허용한 지 70년이 된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긴 만큼 인간의 쓰레기도 이 겹겹이 쌓여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도 나왔는데요. 화면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마치 이 쓰레기 매립지를 보는 것 같은 풍경이에요. 에베레스트를 9번이나 오른 한 유명 세르파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더러운 캠프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모습입니다. 텐트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뒤에 쓰레기산이네요. 쓰레기산. 엉망이죠. 수년 전부터 에베레스트는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이 지금 전혀 과장된 것 같지 않죠. 그래요. 네팔 당국이 심각성을 깨닫고 2019년부터 해마다 대청소를 하고는 있지만 상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 등산객한테 보증금을 받았다가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면 그 보증금 돌려주는 뭐 이런 제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도 역부족이었나 싶네요. 예, 1인당 쓰레기 8kg을 갖고 하산하면 보증금을 다시 내주는 제도인데요. 환급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 받고 만다. 그렇죠. 네네. 에베레스트의 전설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쓰레기와 인파와 셀카뿐이다. 어떤 이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보다 적절한 말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거는 새로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훨씬 강력한 조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등산인의 양심이 기댈 이 단계 확실히 지났습니다. 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등산의 지혜인 것처럼 이제는 에베레스트 정상만 향해 가기보다 이 곳곳에 널린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엔 이탈리아 밀라노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네. 짜잔. 에이? 자, 놀랍게도 왜 남성이 허공에서 줄을 타고 있습니다. 우와. 자, 이분은 이탈리아 유명 고기회사 안드레아 롤레니입니다. 와, 높이가 상당해 보이는데 저렇게 보니까 괜찮은 거죠, 저거? 너무 높아서 지금 개미처럼 보여요.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두 개의 초고층 빌딩 사이에서 줄타기 도전을 펼친 건데요. 112m 높이 보스코 빌딩에서 시작해서 231m 높이 유니크레딧 타워에 도착하는 이 아찔한 여정입니다. 저는 영상으로만 봐도 지금 오금이 저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네. 고소공포증인 사람 저거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자, 지금 근데 자칫 떨어지면 어찌나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날 텐데 가슴을 굉장히 졸이게 만드는데요. 성공인가요? 실패일까요? 당연히 사고 없이 도전을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주리를 다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류의 미래가 위태로운 재앙으로 향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한다, 배짱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네요. 예전부터 이렇게 뭐 강도 건너고 댐도 건너고 온갖 곳의 허공에서 줄타기 묘기를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왔던 이 고개사. 매 도전마다 심오한 의미까지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만나보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부채 협상 표결 임박, 미국 의회에 무슨 일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극적 합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약 1시간 뒤에 미 하원에서 이 합의안을 두고 표결을 할 예정인데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 세계가 두려워하던 채무 불이행 사태, 즉 미국이 국가 부도에 빠지는 일은 일단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구체적으로 협상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미국 나라 빚 얘기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앞서 저희 걸 잘 보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금융시장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짚어보면 지금 미국이 이제 하루 전, 그러니까 시간이 5월 31일 저녁인데 오후 8시 반쯤, 우리 시간으로 이제 1시간 뒤쯤에 이제 하원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과 예측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는 거죠. 법안을 통과 여부를 놓고 이제 곧 있으면 표결에 들어갑니다. 하원 표결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9시 반,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 8시 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내에 이 하원 표결 결과를 알 수가 있겠고, 하원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상원은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겁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다수당이니까요. 현재 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이거 직전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합의안을 표결에 붙일까 말까는 여기서부터 좀 치열했었습니다. 당시 운영위에 속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성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7대 6으로 간발의 차이로 운영위에서 합의안은 통과시켰고요. 이제 표결을 두게 되는데요. 하원 구성을 보면은 공화당이 222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213석. 이 중에 과반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공화당 222석 중에서 지금 보면 50석 이상은 이탈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민주당 내에서 얼만큼의 이탈표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으로 보면 아직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될 가능성은 좀 낮은,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조금 이따 나오겠죠. 지켜보죠. 네. 네.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용을 짚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단 아까 그 첫 관문 운영일 통과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랑 하원 의장이 서로 합의한 내용,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전에도 뭐 저희가 이 2회 이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에서 미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빚의 한도를 정합니다. 하고 이거를 법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한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한도 아닌 한도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도를 늘려달라라는 바로 그 협의안인데요. 현재가 31조 4천억 달러. 여기를 다 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당장 올 10월부터 내년 2024년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고 또 2025년까지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도가 다 차서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쓸 수 있는 돈이 없죠. 꽉 찼습니다. 지금 꽉 찼어요. 그래서 이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 내용이었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을 했었었는데 자 지난 주말에 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이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제 안은 도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안 내용을 좀 보면 우선 2024년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 연도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동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겁니다. 한켠에서는 줄이라고 하겠고요. 당연히 뭐 야측에서는 하겠죠. 우선 2024년에서는 동결을 하는데 다만 국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를 했어요. 약 3% 정도를 늘리기로. 그리고 그 다음 2025년은 1% 정도의 상한을 두고 예산을 늘리게 되자. 그러니까 나름 긴축적인 내용을 포함을 했었고 이 밖에 푸드 스탬프, 이제 식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들 공화당은 그렇게 막 계속해서 쏟아붓는 복지하지 말아라 해서 뭐 그런 것들 요건 강화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래서 31조 4천억 달러를 얼마로 늘린 거야. 2025년까지는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 이 내용대로 일단 가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24년에는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거 가지고 또 한도 협상 붙기엔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동결하고 후년에는 한 1% 정도 증액하고 이 정도지만 얼마라는 거를 이번에는 데슬링 한도에는 두지를 않았다는 게 더 특징적입니다. 그것도 특이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공화당이 원하는 걸 다 넣어놨지만 그 우리 기업들이 또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는 그 사안 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그건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아마 공화당도 상당 부분 좀 인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봤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있는 것이 이제 친환경. 이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전기차 하면 세액 공제해주고 집안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주면 또 지원해주고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예산은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친환경으로 나아가는 방향,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은 미국은 뭐 여든 야든 어느 정도 큰 틀에 합의가 돼 있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속내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미 하원에서 표결은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합의안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보면 그럼 조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안개가 좀 거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최악을 한번 가정해 보면 저희가 전 시간에도 이제 가정을 해봤는데. 정말 이제 조금 있다가 표결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탈표가 나왔다.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민주당에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엑스데이트가 지금 6월 1일이 아니라 6월 5일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 또 협상을 또 하겠지만은 이제 한 번은 어떤 우려와 난리는 나겠죠. 그럼 어떤 우려냐? 미국 국채에 대한 이제 원리금을 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 신용등급, 미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지겠고 정부 인사들에게 월급을 못 주니까 뭐 공무원들 대거 실업이 나오겠고 뭐 이런 어떤 아수라장이 열리겠지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렇다라는 말씀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이번에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있었던 좀 불확실성은 거치게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꼭 오른다라는 호재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시장은 똑똑해서 아마 가능성이 높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걸 좀 선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는 뭐 나름 괜찮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타결이 안 될 리는 없어라고 시장은 다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장이
안 될 거야를 반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최근 상승에는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 두시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예산안 앞서 봤지만 2024년, 2025년 미국을 감안하면 나름 긴축을 한 겁니다. 네. 가령 당장 내년에는 뭐 예산안 증액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뭐 성장률에는 조금 돈을 덜 쓰게 되니까 재정을 악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출을 제한하니까 네. GDP도 감소될 수가 있다.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급한 불을 꺼도 그러니까 사실 이 독특한 구조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네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협상이 일어날 때마다 네. 문제 제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죠. 네네. 이래가지고는 달러 패권, 미국 패권 괜찮냐? 미국 저 달러는 저렇게 찍어내면 휴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말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저 행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2025년까지는 별 이탈이 없다고 하지만 당장 그 후 이후에는 또 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늘 이슈가 될 텐데 네. 저는 아마 이번 통과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많은 대중들 또 세계인이 달러에 대한 생각, 네. 미국에 대한 미국 패권에 대한 어떤 의문점 뭐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시장은 네네. 요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다음 6월 13, 14일 우리 시각으로는 6월 15일 날 반영이 되는 6월 FOMC 회의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제 6월에 금리 동결이냐 네. 인상이냐인데 지금 이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저께만 해도 6월에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가능성이 뭐 65% 쭉 올랐다가 간밤 오늘 새벽에는 동결할 거야가 갑자기 또 60% 이상이 또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미국의 노동부는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너무 뜨겁다,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은 오늘 새벽에 베이지북에서 드디어 고용이 꺾이는 신호가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맞춰서 그동안에는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연준 인사들이 나왔다면 오늘 새벽에는 또 동결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게 동결이야 인상이야 동결이야 인상이야 이게 이제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요. 뭐 뚜껑이야 6월 13, 14일에 열리겠지만 우선 빠르게 6월 2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비농업 부분. 이게 꽤 많은 힌트를 줄 겁니다. 정말 노동 고용 시장 꺾이는 거야 아니면 아직도 뜨거워 이거부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부채 한도 협상에서 금리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자, 이렇게 타결이 된다면 어느 곳에 좀 투자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섹터별로 들어가면 이번에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부분은 거의 예산을 공화당도 건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전기차 뭐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또 하나가 불확실성인 해소 차원에서 좀 보면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상위 종목 역대급으로 지금 13조 원 가까운 우리 한국 주식을 샀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무려 쓸어 담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번 고비와 함께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그러니까 달러가 오히려 밖으로 나오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서 네. 6월 15일에 6월 FOMC 회의까지의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는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그리고 대형 기술주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극장 개봉 영화 또 OTT 작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작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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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월의 첫날입니다. 첫 영화 마동석 배우의 팔뚝 액션 볼 수 있는 영화죠? 네, 맞습니다. 네. 1년 만에 마석도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네. 영상 먼저 만나보실게요.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위험해!
너 말이야. 와, 1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저 모습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리즈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네, 범죄도시 3편이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보신 것처럼 조심해, 너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마동석 배우의 핵주먹이 빛나는 작품입니다. 이제는 뭐 총이든 칼이든 어떤 무기도 마석도 형사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이 주먹 하나로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는 이 마석도 형사, 이번에는 금천경찰서 강력반에서 서울광역수사대로 근무지로 옮겨서 더 나쁜 놈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범죄도시 2의 한 7년 이후의 사건 보여주고 있고요. 베트남 납치 사건을 해결하고 이후에 이제 광역수사대로 옮겨서 더 극악무도한 신종 마약 사건을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 사망 사건까지 연루가 되면서 그 배우를 찾다가 예상치도 못한 적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마약을 풀어놓으려고 하는 국제 마약 범죄단 초탕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범죄도시 액션의 모든 근원은 마동석 배우의 주먹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처럼 마동석 배우의 이 모든 액션씬, 특히 이번엔 복싱을 중심으로 액션이 펼쳐지는데 주먹이 휘둘러질 때마다 굉장히 시원한 타격감, 이 효과 소리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뭔가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범죄도시 하면 이제 악당들도 사실 화제가 돼요. 1편에서 윤계상 배우, 그렇죠. 2편에서 손석구 배우. 맞습니다. 이번 편에 이번 방금 편. 짧게 했습니다. 해보세요. 니네 누군지 아나? 이게 장첸. 네, 그렇죠. 맞습니다. 3편, 이번 편에는 이번 편에는 더 새로운 악당들이 둘이나 함께 등장을 합니다. 투톱 빌런 체제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일에 쌓인 이 마약 사건의 배우 그리고 마동석 배우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약간 미친 눈빛을 보여주는 3세대 빌런 주성철이라는 캐릭터 이준혁 배우가 무려 20kg 가까이 몸무게를 그러니까 벌크업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딱 보면 이준혁 배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 마약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리키라는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가 연기를 한 이 일본인 캐릭터도 같이 빌런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쪽은 미친 눈빛으로, 한쪽은 굉장히 긴 일본 장검으로 액션을 함께 보여주고요. 이렇게 투톱 빌런이 생기면서 마석도 형사가 처치해야 되는 적들도 배로 늘어났잖아요. 액션도 많이 커져서 주먹 액션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액션, 스파이프 여러 가지 권총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액션을 보시다 보면은 1편 같은 경우, 2편 같은 경우 너무 멋지지만 조금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편도 좀 무기가 다양해지면서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직접적인 잔인한 묘사는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범죄도시 워낙 팬층이 두터워서 지금 4편도 동시에 기획이 되고 있고 8편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이번 3편 한번 기대해서 보겠습니다. 8편까지요? 네, 그러니까요. 상클도 한 시즌 8까지 기대해 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또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영상 준비돼 있죠? 보여주세요. 我把他们那些人得是一群什么样的人？跳。他们很简单 ，action, jump, hospital。我们龙虎武士就这么做事的。你那个时代已经过去了。 간단한 성격, 액션, 점프, 그러다 병원. 네, 병원. 성룡 오랜만에 만나네요. 네. 그렇죠. 69세의 나이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리얼 액션을 보여주는 성룡이 돌아왔습니다. 와. 라이드온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속의 이야기가 성룡의 그 현실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네. 한때는 액션 연기로 정말 큰 인기를 누렸던 스턴트맨이지만 지금은 에마 레드헤어와 함께 분장하고 관광객들 사진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왕년의 스턴트맨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다시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잊고 있었던 스턴트 액션의 묘미까지 다시 보여주게 되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화려한 액션, 거의 맨몸을 하는 그런 거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럼요. 성룡 영화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리얼 액션을 보기 위해서인데 맞아요. 이번에도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먼저 만나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舞狮是靠动作决定圈里的地位。 까지 굉장히 다양한 리얼 액션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새는 뭐 액션하면 컴퓨터 그래픽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거 진짜야? 가짜야?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성룡 영화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번에도 온몸으로 만들어내는 리얼 액션, 이 합으로 펼쳐지는 성룡만의 특허 액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만한 레드헤어라는 말. 말을 보시면 저게 정말 진짜 말이 조련해서 연기하는 거라고 컴퓨터 그래픽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합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그야말로 추억의 액션들 만나실 수 있어요. 네. 말과의 우정 어린 그런 장면도 지금 방금 등장을 했는데 뭔가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같이 보기도 좋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네. 마지막 작품도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작품도 우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안 그래요? 저도 모르게 계속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내가 너무 바보 같은 드림 팰리스라는 영화죠. 여기 지금 포스터 나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약간 사회부 뭐 기사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이야기를 이번엔 영화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그 싸움을 하다가 그 산업재해로 받은 보상금으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돼요. 한 사람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한 사람은 계속 투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팽배한 뭐 아파트 미분양 사태라든지 분양 사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몸으로 겪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분명히 저런 사태를 만든 갑들이 있는데 싸우는 사람들은 을들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없이 우리끼리만 우리 삶을 위해서 너무 옆 사람 미워하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 드림 팰리스라는 작품, 김선영, 이윤지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이 먹먹한 삶의 얼굴들을 직접 보여줍니다. 되게 현실적이네요. 소외된 그런 이야기를 또 볼 수 있는 영화를 보는 의미를 또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죠. 네, 범죄도시 3와 라이드원 그리고 두 편의 액션 영화 그리고 아까 액션 영화보다 더 치열한 현실을 다룬 드림 팰리스까지 이게 어제 다 극장 개봉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극장 개봉한 영화 3편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계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성큼 다가가는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 첫날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도, 강릉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는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전남과 경남, 제주에 최고 40mm, 많은 곳에는 60mm 이상까지도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후 들어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충청 남부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오후 들어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21도, 강릉은 23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27도, 대구 25도, 부산 2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고 낮 기온도 올라 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아까 전에 그 어제 경보 문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 러브제이님이었나 이주희님께서 일본이 이런 대처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네요.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에 꼭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여름 분위기로 음악을 바꿔봤는데요. 6월의 첫날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상큼 챙겨보시면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상큼하세요.